안녕하세요. 저는 한남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이석영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그러한 부분은 제3차 유엔 해양법 협의를 회의를 통해서 채택된 유엔 해양법 협약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그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가 열리게 된 그 직접적인 배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심해저 자원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심해저 자원은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구리, 니켈, 코발트, 망간, 이것으로 이제 뭉쳐져 있는 망간 단계라고도 하고 또 다금속 단계라고도 부르는 그러한 자원이 심해저, 깊은 바다 밑바닥이라는 얘기인데요. 거기에 이제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그것을 이제 그 개발을 하기 위한 그러한 준비 과정이 1950 년대에 대충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57 년인가 되면 소위 그 상업 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심해저 자원을 끌어올려서 재련해서 팔았을 때 장사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 보고서들이 이제 나오면서 국제사회가 엄청나게 흥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몰타 유엔 주재 몰타 대사였던 알비드 파르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서 유엔 총회 연설에서 심해저와 그 자원을 인류의 공동 유산으로 하자 하는 그러한 제안을 하고, 그것이 인제 하나의 기폭제가 돼서 심해저 위원회도 생기고, 그것이 제3 차 유엔 해양법 회의로 연결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또 그러한 심해저 문제 말고도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특히 나중에 EEZ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발전해 가는 소위 그 200 캐리 수역에 관한 그러한 일련의 관행들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남미 쪽에 그 태평양 연안의 남미 쪽 국가들이 시동을 걸었고요. 그것이 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으로 확산되면서 200 캐리 수역이라고 하는 그 관행이 생겼던 것이죠. 그것을 정리할 필요도 있었고, 그에 의해 영해라든지 대륙붕에 관한 그러한 제도도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가 그런 배경하에서 열리게 됐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가 시작된 것은 1973년 12월 뉴욕에서 첫 번째 회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 그 제네바, 뉴욕을 오가면서 회의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소위 그 컨센서스에 의한 협약 채택을 목표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협상하는 데 시간이 워낙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그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에는 그 당시에 지구상에 존재했던 거의 모든 국가, 그래서 최대 152 개국에서 참여를 했고, 그 외에 NGO라든지 이런 데서도 폭넓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980 년에 이르게 되면 실질 협상이 끝나고 소위 그 비공식 협약안이라고 하는 것도 도출이 됩니다. 근데 1981 년에 미국의 인제 행정부가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는데, 레이건 행정부는 심해저 개발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협약문의 일부의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데 이미 사실 협상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되돌린다고 하는 것은 좀 상당히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1982년 4월 30일 그 협약 채택 그 이전까지 계속해서 협상이 진행이 됐지만 그 협상의 원만히 협상이 이루어지는 데는 실패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표결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4월 30일 표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성 130, 반대 4, 기권 17, 뭐 압도적인 찬성이죠. 그래서 유엔 해양법 협약이 채택이 됐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반대한 4개국 중에 미국이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이나 터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어떠한 사정 때문에 반대를 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그 아 그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슈, 즉 심해저 자원 개발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결국에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구국가들하고 소련에 동조하는 뭐 동구 국가들이 인제 기권을 좀 하기도 했는데, 하여튼 현재도 미국은 유엔 해양법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시는 바와 같이 유엔 해양법 협약은 1994년 11월 16일 효력 발생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이미 가입을 해 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심해저 자원 개발 문제에 대한 불만으로 아직 가입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미국은 이야기하기를 다른 협약의 다른 부분은 다 좋다. 그런데 심해저 자원 개발 문제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불만이 있어서 가입을 못한다. 그렇게 이제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그 해양법 협약에서 그 결정된 그러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한번 해양법 협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해 부분이 있지요. 영해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영해의 경우에는 영해의 너비 때문에 사실은 제1차 유엔 해양법 회의, 제2차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 너비를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는 12해리로 좀 쉽게 합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상기선하고 직선기선, 기선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 자세히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여튼 통상기선의 경우는 해안의 저조선을 따라서 긋는 것이고, 직선기선이라고 하는 것은 해안이 복잡한 곳에 이제 기점을 찍어서 기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그러한 기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해양법 협약이 나름대로 상당히 세밀한 규정을 두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해 문제에서 이제 그 영해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우리가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죠? 그래서 매우 포괄적으로 영해에서는 연안국의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 거기에 대한 하나의 예외가 있죠. 그 무해통항권이랍니다. 이 무해통항권은 말 그대로 하면 연안국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면 영해를 지나갈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는 그러면 이제 유해한 통항은 뭐냐, 거기에 대해서 12가지 사례를 규정함으로써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화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여기 유엔 해양법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 결정을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군함도 무해통항권이 있나 하는 거죠. 이거와 관련해서 결국에 연안국은 그 군함이라든지 이러한 정부 선박에게, 애국의 군함이라든지 정부 선박에게 사전 허가 또는 사전 통보를 요구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가 같이 제기가 되는데, 하여튼 해양법 협약은 여기에 대해서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해통항권 누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국가들 사이에 합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두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제 군도 수역에 관해서는 제가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을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군도 국가에게 상당히 그 광대한 그러한 수역이 인정이 됐다 하는 것이고요. 그 정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국제해협이 있습니다. 이 국제해협은 사실은 영해 문제하고 상당히 그 밀접한 관련이 있지요. 해협이 무언가 하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 지리학적으로 하여튼 바다가 이렇게 좁아지는 부분을 우리가 해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제법상의 의미는 약간 좀 다르겠죠. 지리학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거 플러스 소위
국제 통항에 이용돼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조건이 이제 부과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해협은 국제 항행의 자유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그 해협의 그 자유로운 통항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코르프 해협 사건에서도 그렇고 1958년 영해 협약에 보면은 국제 해협에 관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해 통항권, 다시 얘기해서 해협이 그 어떠한 연안국인가의 영해에 들어가 있다, 영해에 포함되어 있다, 그럴 때는 소위 그 정지되지 아니하는 무해 통항권을 누린다, 이렇게 이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1958년 영해 협약만 하더라도 해협에 관해서 특별한 규정이 뭐 거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1973년에 시작된 이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는 영해가 3해리에서 과거의 3해리에서 11해리로 확장된다고 하는 것이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 강국들, 특히 이 당시에는 미국과 소련이 사실은 경쟁 관계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뜻이 일치합니다. 뭔가 하면 영해 11해리로 확장하는 거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해협의 자유로운 통과가 보장되는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 그거 안 되면 자기들은 새로운 해양법 협약에 합의해 줄 수 없다. 아주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해협 연안국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나름대로 그 해협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행사하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러한 그 미국과 소련과 같은 그러한 그 초강대국의 그런 강경한 자세 때문에 해협 연안국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 통과 통항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해와 다른 공해, 또 이의지와 다른 공해, 다른 이의지. 그러니까 통항이 자유로운 바다와 바다를 연결하는 국제해협에는 뭐 Free Transit and Normal Navigation 이렇게 써놨는데요. 자유로운 통과와 정상적인 항해를 보장하는 통과 통항이라고 하는 제도가 들어왔다. Free Transit, 그러니까 모든 선박과 항공기는 국제 해협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Normal Navigation은 뭔가 하면 이건 주로 아마 잠수함 얘기일 겁니다. 잠수함이 그 애국 영해를 지나갈 때 잠수함이 물 위로 떠서 국기를 개양하고 지나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국제 해협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물속으로 다녀도 괜찮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통과 통항 제도가 해협에 들어왔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 일종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항이 오래된 국제 해협, 그 터키 해협 같은 게 대표적인 건데요. 그런 데는 그 옛날부터 적용되어 온 국제 협약에 그냥 따라서 통항 제도를 그렇게 유지하자, 그렇게 하고, 또 무슨 그 소위 뭐 아일랜드 익셉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섬에 의해서 그 해협이 생겼는데 그 섬 외측에 뭐 편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유사한 그러한 항로가 있다. 그러면 굳이 그 해협을 지나갈 필요가 없지 않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지나간다고 하면 그 무해 통항권만 인정하겠다. 통과 통항보다는 좀 규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대한해협하고 제주해협이 있는데 대한해협의 경우에는 이제 그 일본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3해리 영해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 공해가 있어서 무슨 뭐 다른 통과 통항이니 이런 것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하는 생각이고요. 제주해협의 경우에는 이제 주변 국가들은 그 제주해협에 대해서 통과 통항 제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긴 있는데요. 특히 이제 북한 선박의 통항 문제하고도 그게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뭐 아직 하여튼
일종의 휴전 상태잖아요. 그 준전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제주 해역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 뭐 한때는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죠? 한때 인정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이제 그 통항을 제한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하고 대륙붕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배타적 경제 수역, 즉 EEG는 200캐리 광대한 수역에 대한 경제적 관할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도가 이제 생긴 과정은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관습법적인 제도로 출발을 해서 이것이 성문화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 시작은 이제 그 남미 쪽에 있는 그 태평양 연안의 남미 국가들이 그 자국 연안의 그 어족 자원을 독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제 200캐리 수역이라고 하는 걸 선언하죠. 칠레가 선두에 섰고 그에 이제 여러 국가들이 거기에 가세하면서 공동으로 이걸 선언하긴 하기도 하고, 그것이 또 아프리카 대륙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또 EEG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EEG라고 하는 제도는 대략 한 1970년대 중반쯤 되면 관습법적인 제도로 이미 자리를 잡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해양법 협약의 성문화된 형태로 나타났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EEG의 법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국가들에 따라서 EEG는 공해의 일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있고, 또 일부에서는 연안국 관할 수역의 일부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해의 일부라고 보는 쪽은 무슨 해양의 자유라든지 특히 항해의 자유 같은 것이 그대로 인정돼야 되는 곳이다. 이렇게 보는 데 비해서 연안국 관할 수역의 일부라고 보는 쪽에서는 연안국이 그런 걸 규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국제사회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은 뭐 굉장히 포괄적인 경제적 관할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EEG 관련해서 특히 이제 그 EEG는 특히 어업 문제에 이제 뭐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그 주변 국가들하고 어업 협정 같은 걸 체결을 해서 뭐 그 경계선을 그 관할권을 이렇게 좀 정리한다든지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륙붕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EEG보다 먼저 등장했던 그러한 해양에 대한 경제적 관할권이죠. 1945년 트루만 선언이 시작이었고요. 1958년 대륙붕 협약은 뭐 수심 200m하고 개발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특히 이 개발 가능성이라는 기준은 이건 되게 모호하다.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았었고요. 또 한때는 그 북해 대륙붕 사건에서 대륙붕이란 무엇이냐, 그건 또 영토의 자연적 연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특히 이제 동북아시아 쪽에서는 중국이 상당히 좋아했던 그러한 그 입장이겠지요. 하여튼 그 1982년 해양법 협약에는, 그러니까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는 이 EEG라고 하는 제도가 등장한 마당에 이제 대륙붕은 뭐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폐지론자들도 있었고 했지만 결국에 오히려 대륙붕의 범위가 더 확대된 그러한 형태로 나타났다. 근데 이제 대륙붕의 경우에는 이게 좀 복잡하지요. 그래서 200캐리까지는 일단 대륙붕을 할 수 있다. 연안국이. 그렇고 거기를 넘어서도 대륙 변제가 제대로 발달돼 있으면 더 멀리 갈 수도 있다. 이거 그다음에 그 규칙들은 되게 복잡해요. Foot of 슬로프란 얘기거든요. FOS. 거기서 60캐리까지 나갈 수 있다. 또 기선에서 최대 350캐리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그
수식을 적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거는 여기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립붕 한계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200캐리를 넘어서도 대립붕을 설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국가들은 대립붕 한계위원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해서 일종의 심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케이 하면은 이제 그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대립붕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안국 그 대립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우리가 주권적 권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권은 아니죠. 그래서 영해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배타적 경제시역도 그렇고 그 대립붕도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대립붕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그러한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라 있습니다. 왜냐하면 1974년에 체결돼서 78년에 효력 발생에 들어간 그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루어진 공동개발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개발구역 협정이 2028년에 이후에는 종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 해양법에 상당히 중요한 현안으로 지금 남아 있다. 사실 2028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협상을 시작을 해도 모자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인데요. 아직은 뭐 별 기미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에는 공해에 관한 부분을 들어가겠습니다. 공해는 뭐 바다 중에서 국가의 관할권이 국가의 해양 관할권이 적용되는 수역을 제외한 나머지 바다를 우리가 공해라고 하고요. 현재도 전체 해양의 대략 한 64% 정도가 공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해는 뭐 그리스의 해양 자유론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1958년, 1980년 해양법 협약에 관련 규정들이 잘 나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공해는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축소되어 있다. 우선 지리적 범위가 축소가 됐고요. 무슨 뭐 이지 뭐 그 또 군도수역 이런 게 생기면서 지리적 범위가 많이 축소됐고요. 해양 환경보호에 환경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로 인해서 질적으로도 공해의 자유가 축소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공해의 자유는 뭐 우리가 현재 그 해양법 협약에 의하면 6개 자유가 거기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항행의 자유, 뭐 상공비행의 자유, 해저전선과 관선부설의 자유, 인공섬과 기타 시설 건설의 자유, 과학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로의 자유도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어업의 자유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과거에 그 그로티우스가 해양 자유론을 주장할 때는 아마 바다에 들어가면 물반 고기반이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의 그 어로 기술이 이제 계속 발전하면서 이제는 특히 고가 어종 같은 경우에는요. 고가 어종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음대로 가서 잡아라 하면은 금방 머지않아서 그 자원 자체가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공해 어업의 자유는 뭐 하여튼 인정이 되지만 현재는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박에 대한 관할권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뭐 공해상 선박에 대한 관할권은 뭐 기후 관할권이 하나의 원칙이죠. 그래서 그 공해상 선박에 대해서 기후 관할권이 인정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서 뭐 옛날부터 내려온 하나의 그 일종의 리걸 픽션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선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플로팅 아일랜드냐, 떠다니는 섬이냐, 그래서 기후 관할권이 인정하는 것이냐, 뭐 그런 뭐 재미난 비유가 이제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관할권적인 관점에서 기국에게 관할권을 인정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기후 관할권이 원칙이지만 제3국의 관할권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일종의 뭐 인류의 공적에 해당하는 행위, 그래서 해적 행위라든지 인신매매, 불법 방송 이러한 혐의가 있을 때는 제3국 선박도 이를 단속할 수 있다 그런 거죠. 특히 최근에 이제 문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이 이제 해적 문제죠. 소말리아 근처에서 이제 발생했던 그 해적들에 의한 선박 납치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해양법 협약에 101조에 해적에 관한 그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규정이 좀 문제가 좀 있다. 뭐 그런 지적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민간 선박 또는 민간 항공기의 승무원이나 승객이 사적인 목적으로 다른 선박이나 뭐 승무원, 뭐 승객을 대상으로 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해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소위 두 척의 선박이 일단 필요하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선박 자체 내에서 발생한 무슨 선상 반란이라든지 이런 게 다 빠져요. 예. 그리고 또 공해상에서 발생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 해적 행위는 공해상보다 영해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양법 협약에 나와 있는 그 해적에 관한 규정을 좀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한 그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심해저인데요. 그 심해저는 이제 앞에서도 좀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심해저라고 하는 건 국가관할권위원회 뭐 해저, 해상, 지하에 있는 자원관할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관심을 끌게 된 것은 그 망간 단계부터 시작이 됐죠, 그죠? 망간 단계에 대한 관심. 근데 그거 말고도 요새 보면 무슨 뭐 망간각 해서 또 해저 열수광상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 갖고 상당히 좀 종류가 좀 다양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뭐 연역은 뭐 앞에서도 설명을 좀 했습니다만, 하여튼 뭐 챌린저 호에 의해서 망간 단계가 발견됐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도 하고 또 계속해서 상업 생산에 대한 연구도 이제 진행이 돼서 상업 생산 가능하다 하는 결론이 나온 거지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파르도 대사가 이제 인류 공동유산 제안을 했고, 그것이 이제 그 기화로 해서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가 열렸고, 그래서 심해저 문제는 그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하는 것이죠. 하여튼 해양법 협약 136조에 보면 심해저와 그 자원은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파르도가 얘기했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러한 그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한다고 하는 이러한 규정은 뭐 그 당시에 시대 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그 평가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좀 사회주의적인 그러한 그 시스템, 사회주의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좀 많이 가미된 그러한 형태의 심해저 제도가 등장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해양법 협약에. 예. 그래서 이제 그 해양법 협약의 심해저 제도를 보면 뭐 해저기구 어서리티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심해저 기업 이런 거 설치하고, 뭐 병행 개발 제도를 채택을 하되 엔터프라이즈에게 소위 좀 심해저 개발에 있어서 좀 우월한 지위를 부여해 준다든지, 또 육지 광물 생산국 보호를 위해서 생산 한도를 결정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또 기술 이전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의무적 기술 이전 같은 거, 그런 규정도 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나라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많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소련이 멸망한 후에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국제회의에서 러시아 학자도 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해양법 협약에 나와 있는 심해저 제도는 이게
일종의 그 사회주의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게 아마 그 당시의 상황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1994년에 그 이행협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해양권 협약의 심해제에 관한 규정 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이제 부분적으로 바꾸는 내용들이죠. 예. 그래서 보면 무슨 뭐 그 그래서 인제 이행협정이라고 하는 게 체결이 되는데 이행협정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인제 규정이 인제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인제 뭐 보면 무슨 어 이행협정은 그 자원 개발에 있어서 그 소위 그 건전한 상업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래서 협약에 나와 있는 생산 한도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 또 심해적 공사, 심해적 기업이라고도 얘기하죠. 엔터프라이즈에게 영업상 우대를 하기로 했는데 이런 것도 하지 않기로 했고, 또 그 국민이나 기업이 인제 심해적 활동에 참여하면 그 국가에게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지웠는데 그것들도 이제 많이 감축하기로 했고, 뭐 그 기술 이전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그러한 조건으로 기술을 획득하라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심해저 자원 개발도 우리나라에서도 심해저 자원 개발에 대해 상당히 일찌감치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뭐 공해상의 망간 단계, 또 인도양 공해상의 해저 열수 광산, 톤가 쪽의 해수 열수 광산, 뭐 그다음에 피지 뭐 해저 열수 광산 이런 곳에 독점 광물을 이미 확보했다.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해양권 협약은 뭐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이 이미 가입을 해 있고요. 또 해양에 관한 거의 모든 문제를 커버하는, 그래서 우리가 해양권 협약을 해양의 헌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해양권 협약이 완전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이런 만만치 않은 도전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양권 협약은 나름대로 그러한 문제에 능동적으로 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심해저 자원 개발하고 관련해서 이행협정을 우리가 채택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1995년에는 공해어업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또 채택을 해서 그 공백을 메우려고 했던 그러한 시도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국가 관할권이 이용한 해양생물자원 즉 BBNJ 문제 관련해서 새로운 이행협정을 채택하기 위한 그런 국제적인 노력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법 협약이 앞으로도 해양의 헌법으로서 그 생명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